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공감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경인일보 사회부 기자 손성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컨퍼런스는 지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행사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랜선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실시간으로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기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지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를 끝으로 내빈들의 축하 영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 경기지부장 김기호입니다. 오늘 경기도 내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공감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체의 구축 및 장애인 고용 관련 인식 등의 의견을 정치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게 되었지만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기업의 장애인 고용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에 기반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해소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조금은 다가가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경기도 내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공감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일상을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넘지 못할 장벽입니다. 네, 장애인 문제에서 지금껏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전이 더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립은 장애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제시한 비전이 바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입니다. 장애인 정책의 핵심 목표로 장애인 자립을 중심에 놓는 이유는 자립이라는 목표야말로 장애인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의 고용률은 35%로 전체 인구 고용률 61%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가구 소득은 전체 대비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고용률 20.9%, 실업률은 7.3%로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빈곤도 그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의 비중은 52% 절반이 넘습니다. 저 통계가 말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막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이의 능력과 재능에 앞서 장애라는 요소를 불평과 무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여건이 힘들어질수록
사회 약자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장애인의 삶은 실은 곧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복지와 인권을 보여주는 보편적 지표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공감할 때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이종성입니다.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공감 간담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사회 전반적인 대변화를 초래하였지만 특히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해서 그 변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장애인의 고용 유지의 어려움으로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되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만 행사를促주신 김기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자담회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고용 촉진을 위해 발전적인 방안들이 논의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주시을 임종성입니다. 먼저 경기도 내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공감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는 우리 정부의 장애인 정책 비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은 우리 사회 장애인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3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이 행사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담회를 통해 장애근로자, 사업체, 장애인식 개선 강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탄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보완점을 살피는 등 진정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한국장애인 고용안전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 임종성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공감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님을 비롯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에 방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이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가 그런 고민을 나누고 좋은 방안을 찾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국회 교육에서 장애인의 전 생애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을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감 컨퍼런스 우선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하고자 할 때 저희 장애 아이를 돌보는 저희 처와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아무런 불편 없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 하는 약속과 다짐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공감 컨퍼런스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 장애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장애인이 불편 없이 고용이라든가 또 근로조건 모든 면에서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공감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님과 많은 관련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히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공감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정책과 법률들이 많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빈들의 축하 영상을 보셨습니다.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국회 강득구 김승원, 임종성 의원님, 장애인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패널은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박사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상구 부장님, 옥정 종합사회복지관 박춘배 관장님, 삼성중공업 최우국 시니어 프로님, 장애인식 개선교육원 김현우 원장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장애인 직접 생산품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패널들께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그 발표 중간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식의 모범이 되는 업체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의장과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장 명의의 표창을 전달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제가 경기도 길바닥 기자로 느낀 장애인식의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자들의 장애인식과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전반을 먼저 저희가 쓴 기사와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기레기를 넘어서 기자와 구더기를 합친 기더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문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신문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윤리 실천 요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신문윤리 실천 요강에는 장애인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 신문윤리 실천 요강 1조 사항을 보면은 차별과 편견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기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게 되는데, 그리고 먼저 가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괜히 혹시 정신질환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데 왜보다는 그 잘못한 사람이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게 기자들의 현재까지의 취재 행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무관심 속 조현병 환자 아찔한 사고, 이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정신장애인을, 여기서도 제가 앓는이라고 말했는데 정신장애인을 얼른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기사 말미에 정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담기는 담았습니다. 담았습니다만 그 조현병 환자를 어서 빨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매우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에서 작성한 기사였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많이 혼났던 기사입니다. 정신질환자 90cm 강목 휘둘러 도로 위 벤츠 개인 택시 파손. 이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 5월에 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습니다. 정신장애 보도 준칙에 어긋난다고 제목을 수정해달라는 메일이 왔던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걸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제목은 아직 수정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의 개선보다는 장애인식 후퇴를 부추기는 기사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사도 반성합니다.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인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지금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이제 교양 있는 시민인 척하고 겉으로는 가까운 척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썼는데 앓다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화 통역하시는 분 위에 보면 3명이 나란히 있죠. 저희 경인일보 37기 공채 기자들인데요.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장애인의 날 르포를 만들어 써봤어요. 근데 그때 여기 보시면은 근육이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장애를 앓는 동료 의원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다음 날 보도된 날 우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님께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판을 고쳤습니다. 장애가 있는으로 고쳤습니다. 장애는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닌데 기자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언론인들이 아픈 것처럼 적고 있었던 겁니다. 장애는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지금 보시면 마이크를 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꽤 유명해진 분인데 경기도에 살진 않으시고요. 청주에 사시는 장애인 분이십니다.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윤석열 씨라는 분이고 경기 남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20년간 복역을 하다가 출소해서 재심을 청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소아마비를 앓으셨고 지체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다리가 좀 걸음걸이가 불편하십니다. 근데 그때 강압수사, 허위자백, 진술조서 조작 이렇게 3박자가 딱 떨어지는 경찰 수사 때문에 윤석열 씨가 강간치사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구도 진술조서에 써 있었는데 재심법정 2020년 재심법정에서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장애가 있어서 여자를 사귀지 않아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글 쓰는 사람도 많이 없었다고 해요. 1988년도에. 근데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담긴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윤석열 씨 사건만 봤을 때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윤석열 씨가 이춘재 대신에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춘재를 더 일찍 검거를 했다면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 곁에서 행복한 삶을 더 살았을 겁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은 장애인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이 경기 남부의 비극을 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사진도 찍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장애인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불러주시면 갈 거고요. 뭐 그간의 노력으로 법제화가 많이 돼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 관계법에도 적혀 있는데 부디 우리 모두 차별과 혐오 없이 법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다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희망지원 대표이사 김영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큰 상을 주신 경기도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키워가는 기업을 만들고자 한 KT 희망지음의 경영목표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T 희망지음은 다양한 직무 개발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팀장님께서 국내 장애인식의 현황과 고용에서의 차별 등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경기복지재단의 이병화입니다. 네, 바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국내 장애인 인식 현황과 그리고 고용에서 차별 현황을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비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 그리고 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 그리고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그리고 우리가 향후 감당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철폐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 이 법에 의해 권리를 부재받는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진정 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 585건에서 2016년 149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차별 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장애인의 권리의식이, 차별에 대한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본 발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 현황과 고용에서의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비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67.9%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을 차별에 인식에 대한 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에서는 2019년도 충북 장애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 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비장애인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쭤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62.4%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적이 있느냐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한 77.9%, 한 80% 가까이가 이제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이제 첫 번째가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이 가장 75%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관련 법제도 개선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85% 비중이 이제 찬성한다.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은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은 인식을 물은 거고 실제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됐을 때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설문은 없지만 분명히 그렇다면 이제 차별 수치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비장애인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봤을 때 이것도 55% 가까이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73% 가까이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 그래서 대부분 강의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장애인이 인식하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의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장애 체험입니다. 53% 가까이가 장애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론 교육에 대한 부분은 5.6%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이 미흡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여기도 역시 나온 것처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입니다. 결국은 이제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보시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 있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한테 여쭤본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 2005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자료를 제시해 놨는데 크게 개선된 게 없습니다. 보시면 80% 가까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입학 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게 되면 이제 학교 유형에 따라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26%에서 40% 가까이가 이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시 차별을 느낀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또래로부터 이제 차별을 많이 받았다라고 50.7%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교사로부터의 차별이 이제 부모로부터의 차별보다 많습니다. 보시면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결혼, 직장 생활 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이제 결혼 시 차별이 18% 가까이 되고요. 취업 시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9%가 이제 취업에 시 이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장애인이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이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보시면 60.7%가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낮아지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음을 반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장애에 대한 장애 인식 교육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예, 네 번째,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서 장애인 차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고용 개발원에서 실시한 2015년도
장애인 차별 고용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 응답자가 취업 장애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동일 조건에서 근무함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보시면 한 20% 가까이가 이 붉은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 가까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다음 복리후생, 특히 이제 경조사나 건강검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지를 여쭤본 결과 12% 가까이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증, 경증이 좀 다른데요. 중증이 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회사 내 교육 훈련에 대해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면 60% 가까이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 훈련 참여 시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았는지,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따라 이제 보조기구나 이런 이제 편의 제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음으로써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케이스가 여기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장애 직원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보시면 30% 가까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공고한 것과 동일한 직무에 배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이제 비장애인도 이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11.2% 가량이 이제 본인이 원래 공고한 것과 다른 직무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무 배치, 직무 환경에 대한 배려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이것도 한 20% 가까이가 배려를 받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와 업무 환경을 이유로 승진에 제외되는지를 보면 한 8% 가까이가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성적 평가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보면 여기도 보시면 한 7% 가량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강제로 업무를 그만두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7% 역시 차별을 받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시면 임금, 교육훈련, 편의 제공, 직무 배치, 승진 및 해고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장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증보다는 경증이 더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과제를 좀 제안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주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장애 체험 교육을 좀 포함해서 질적 강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업주와 고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장애인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고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시설 장비, 보조공학, 근로 지원 등의 지원 외에도 시험 편의나 교육 훈련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요인도 다르고 그 중증 장애인이 특히 더 차별을 받고 있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 네. 비장애인의 시각을 질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은 환경에서 많은 접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그렇게 편의 시설을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성이 다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첫 번째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이 지금 이제 그 고용 및 직업재활법이나 그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 그러니까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이제 인식 교육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고요. 같이 좀 동행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안하자면 그 장애에 대한 우리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체험관,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관을 좀 설치해서 실제 우리가 재난 교육도 이제 재난 그런 이제 그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관이 있는 것처럼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좀 설치를 해서
비장애인도 장애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구체적인 분석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과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사업에 대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기업지원부의 김상구 부장님께서 발표하실 건데요. 지금까지 유튜브 라이브 보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나중에 취합을 해서 여쭤보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고, 이번 유튜브 라이브 컨퍼런스는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애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상구 부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장애인고용공단의 김상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면에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진행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로 현재 운영 중인 강사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 또 마지막으로 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교육기관의 규모,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직장 내 편견을 해소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공단에서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법정 의무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 원격 또는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 2020년 8월 30일 현재 법정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560여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 시점까지 양성된 전문 강사와 교육기관은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정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5대 법정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5대 법정 교육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5개가 있는데요. 각 교육과정별로 상이한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대상이 상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을, 또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죠. 반면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타 법정 교육에 비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 직원 한 명 한 명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방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는 다음에 4가지 사항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장애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 유형은 무엇이고 장애 유형별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특징이 무엇인지, 동료로서 같이 근무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인권 문제, 또 세부적인 차별 금지 사항, 또 장애 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등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를 소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 고용 사례를 포함하여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에서 실제 고용 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내용이 다소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네 번째 내용은 대기업 공공기관의 고용 사례를 포함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 사례, 또 나만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을 다룸으로써 실제 현실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꽤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육자를 배포 개시하는 방법, 원격 교육 또는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교육의 실효성 차원에서 공단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원격 교육이나 집합 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배포 게시하기만 해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집합 교육이라고 하면 전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집합 교육과 병행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코로나19 시대에는 전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원격 교육 플랫폼을 사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을 통한 교육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사업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는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을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야간, 야간 교대 근무라던가 교육 장소가 협소하다던가 이런 분리 교육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포털 내에 강사 지원 신청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 소재 인근 법정 지정 기관으로 제출하시면 일정을 조율하여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122개소 정도가 있는데,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 경기 권역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5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경기 권역을 중심으로 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그 상반기에는 교육 실시가 다소 저조했지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이 15%포인트 정도 신장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실시 중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중 약 15% 정도가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방식도 비대면 선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러한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차로 유행하던 시기에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대책을 내놓고자 고민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앞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 상황에서 법정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다양한 형태, 방식의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교육 수요자들이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인 대면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교육만을 고집하지 않고 비대면 교육을 통한 교육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교육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체 직원을 대면하는 대신 실시간 방송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음향 방송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건상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줌과 같은 무료 또는 유료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실시간 원격 교육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상 강의 플랫폼 사용 방식은 인터넷으로 쉽게 그 사용 방법을 검색해 보실 수 있으나 혹시 만약 그 사용 방법이 어려운 사업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우리 공단이나 강사 지원 사업 수행 지정 기관의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는 원격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대면 교육보다 비대면 교육이 교육 효과가 낮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교육을 이용한 다수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잘 준비된 비대면 교육은 대면 교육 못지않게 교육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1인 강사 진행 방식과 병행해서 주강사와 더불어 최대 4인까지 보조 강사가 참여하는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문화체험 교육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교육과정 전후에 참여하게 됩니다. 좀 생소한 방식일 수는 있지만 이는 기존까지의 교육이 단순 내용 전달 위주에서 실시되었다면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또는 화상을 통해 악기 연주, 성악, 자신만의 장애 관련 스토리텔링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면 좀 더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 직원이 강당에 모여 진행되던 교육 방식이 불가능해진 만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
대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우려를 해소하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의견이 왔습니다. 앞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직무를 개발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직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공단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사실 약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비대면 강의, 특히 줌이나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도 직접 움직이지 않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도 굉장히 다양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만큼 사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특히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컨퍼런스에 맞게끔 실제로 교육 강사로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직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청자 실시간 의견인데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는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실제 어떤지요? 제가 정확히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의 고용 수치가 더 낮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정부 부분의 고용률이 민간 부분에서 고용률이 훨씬 높고 실제 의무 고용률도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통로가 좀 좁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고용률은 더 높은 편이고 다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공무원이 실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띄게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기업지원부 김상구 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남고속 정부 박명호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공감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용남고속은 1948년 경기도 1호 업체로 출발을 했으며 현재 300여 대의 버스와 65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저희 용남고속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장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다음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장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박춘배 옥정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박춘배입니다. 저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해온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평가해보고 개선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진행했던 내용을 강사 입장에서 소상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진행해왔던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양성과 교육 파견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장애인재단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차 연도인 2016년도에는 주로 협회 구성원 중심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초중고의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에는 장애인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특수교사들이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연도인 2017년도에는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장애인 분야에서 활동해 왔던 인사들과 장애인 당사자를 강사로 양성했습니다. 따라서 강사 양성과 교육 파견 그리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까지 강사 자조 모임을 통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되면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고 초중고 중심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1단계 과정을 통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체계가 구축되었고 교육 내용도 일정 수준 향상되어서 일반적인 교육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단계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포함되면서 학교 중심의 한시적 교육에서 사업장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서 지원해서 장애인 당사자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에 따라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는 이런 체계를 구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부터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2기 장애인 당사자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사업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지만 금년이 아마도 장애인 강사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협회가 추진해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개선의 목적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향한 좋은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 본래의 목적인 회원 중심의 화합과 친목 도모 그리고 이익 증진을 넘어서서 모든 영역의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갖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발전해 가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학습된 것으로서 단순하고 일시적인 주의식 또는 체험식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생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만으로 인식개선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은 대부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강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의무 교육이라 시간을 할애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강사로서 강의하면서도 강사마다 다르겠지만 강의의 질이나 콘텐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늘 의문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형식이나 내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교육 역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할애해 주는 정도가 대부분이어서
절실함도 없고 형식적 교육 이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사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무 교육의 한계는 강사의 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활용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무 교육은 아무래도 수강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응하는 소극적 수강 태도를 불러오고 있고, 사업자나 학교 당국의 형식적인 대응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계에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참여해 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 교육일지라도 학교에서는 의례적인 무료 교육으로 인식하고 시간 때우기식 교육을 진행하지 말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참여해 줘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모든 인권 교육의 첩병이라는 것을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각종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는 법정 의무 교육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참여해 줘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과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이나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인권에 기반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더 깊이 공감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서 장점이 있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별히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서 직업적 성취를 얻음으로써 장애인 고용 영역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강사로서 역량 증진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다양한 대상과 기회별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지원과 기회의 제공 그리고 참여 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장애인 당사자만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욕구에 따라서 또는 필요시 다양한 관점으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장애인 강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인권 교육이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인구의 5%에 달하는 장애인은 어느 분야보다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인식이 공유된다면 다른 분야의 인권도 상당 부분 개선되거나 개선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의 양성, 교육 콘텐츠의 개발, 교육 비용의 과감한 지원 등은 장애인의 정상화와 장애인의 고용, 관련 산업의 발전 등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지원과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사업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단체의 고유 목적 그 이상으로 사회적 책무감을 갖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한 강사의 질과 콘텐츠 개발, 교육 비용 지원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모범국으로 찬사를 받을 만큼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한 세상이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컨퍼런스가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의미 있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오신 걸로 보이는데 그
그간 꽤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요? 예,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다양한 경험도 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장애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장애 감수성을 말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장애 인식에 공감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분이 보란듯이 멋진 강사가 되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는 걸 보면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장애인식 개선 온라인 컨퍼런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게 최초입니다. 수어 자막이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은 넉넉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자는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오신 삼성중공업 최우국 시니어 프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이신데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협력사와 원청사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인력 채용 지원, 교육, 외국인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최우국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조선소라는 사업장에 채용된 장애인 분들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인식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은 장애인을 차별한 경험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계시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 이 사회가 현재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영역의 것인데요. 제가 2015년부터 저희 사업장에 장애인분들 한 400여 분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비장애인 분들과도 이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나누어 보니 이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구분되냐면 나는 장애인을 차별한다 혹은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장애인을 차별했다 혹은 해봤다는 그 답변한 사람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한다라는 질문에서는 놀랍게도 70%가 아직은 이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50% 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무의식의 오류의 범주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저는 장애인분을 차별하지 않는데 왜 사회는 장애인분을 채용할까? 차별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사례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진입니다. 경찰분이 굉장히 급한 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놓으신 거죠. 이 경우는 그냥 단순합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단순한 사항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 집에 아파트에 입주율 50% 정도 되었을 때 지하 주차장에 가보니 경찰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촬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이 아파트 입주율이 50%였기 때문에 그 옆에 비장애인들의 주차할 수 있는 일반 주차구역이 분명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경찰분께서 여기에 주차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걸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경찰분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판단은 여기 있는 시청자들의 몫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틀림없이 조금의 잘못은 있다라고, 왜냐하면 그 옆에 비장애인들의 일반 주차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을 촬영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고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곳이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촬영한 건 아닙니다. 어떠한 공무원분께서 자전거 정륜 도로를 깔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분께서 거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업무를 했다고 저는 판단되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 자전거 도로에 나무가 없었다면 쉽게 말해서 휠체어가 도로에 다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 나무에 가보셨다면 다리가 불편한 혹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께서는 전 자전거 도로에 다녀도 좀 다소 편하게 다닐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자전거도 다닐 수 없는 저 길에 과연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도로로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의 위험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 개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무의식의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모 연예인께서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토요일 날 MBC 지하에 음악 프로가 하는 방송 시간에는 자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가수들의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면 번호판을 공개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여기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볼 때 과연 이것은 틀림없이 조금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후에 주차를 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적하고 이것을 실수를 바로 잡았을 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려지는 많은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과 사회가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이 요 정도의 갭, 지금 세 개의 사진에 발생된 요 갭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게 한 50% 정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의 시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오류 혹은 실수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제도적인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실수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상처받고 소외되는 부분에서 바로 잡아야지만이 진정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사업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느 발달 장애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라고.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 목소리는 굉장히 떨립니다. 우리 아들 합격 축하해라고 합니다. 보통 발달장애인 분들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장애를 가진 제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자식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은 좀 적죠, 그죠? 드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애인과 함께 할 것이냐, 본인의 품 안에서 장애인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가 있고요. 자기가 지금 건강하고 자녀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이 순간에 자녀를 사회로 보내서 사회에 함께 동화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친구가요, 두 번째 후자에 속하는 부모님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저희 사업장 오기 전에 경상도 모 세탁 공장에 근무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세탁 공장인데요. 영세한 세탁 공장이기 때문에 세탁기 고장이 자주 났던 거죠. 그러면 세탁기가 고장나는 날은 잔업으로 이어지기가 일수고요. 그 잔업으로 이어지는 날에는 이 친구는 다른 분들이 퇴근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세탁기 공장에 잔업자로서 남아있는 이런 친구였고요. 그 세탁 공장이 세탁 바구니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한 1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세탁 바구니를 2인 1조로 들여서 옮기는데 그 2명 중에 1명은 항상 자신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발달장애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 회사를 떠나서 저희 사업장에 온 후 2년 뒤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내용입니다. 안전 우수상을 받았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도 어느 상황 속에서 어느 소속에 속해 있으면서 선배들과의 함께하면 충분히 어떠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성실한 친구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 분들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채용하기를 꺼려 하는데 발달장애인 분들은 그냥 단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학습이 저희보다 조금 느릴 뿐이거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뒤처짐이 없는데 그 학습에 느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소증 장애를 가진 친구였는데요. 고등학교 때 취업을 나갔어요. 근데 어느 가구 공장에 갔는데 저녁에 비 오는 날 저녁에 선배가 찾아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 모았는지 통장을 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보여줬더니 그 선배께서 왜 돈을 이것밖에 모으지 않았냐면서 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타도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죠? 돈이 많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모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녁에 술 취한 선배가 구타를 당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밖을 못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용기를 내서 저희 사업체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4년 만에 저한테 메시지가 온 내용입니다. 반장이 됐다고 합니다. 반장.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면서 비장애인들을 리드하는 반장이 됐다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던 친구가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항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직장에서의 어려움 다소 있겠죠. 그 친구들이 그렇지만 상처받는 건 비장애인 때문이고요. 그 비장애인 분들의 아무 생각 없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한 분에게 어린 장애인에게 생채기를 내서 다시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희 쪽에 많은 장애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 분들이 기업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고요. 기업체에서 주어지는 시간과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한테 각 개개인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시간은 틀림없이 다르거든요. 근데 기업체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는 장애인분들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좀 상황이 넉넉지 않다는 겁니다. 기업체는 지금 최대의 화두가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공감, 소통, 이런 것들 속에 장애인분들도 소통해야 되고 세대를 또 공감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기업체는 사실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하고 그래서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시간을 조금 할애되는 시간을 장애인분들한테 좀 폭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주어되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의무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6대 의무 교육 그 전에 부장께서는 괴롭힘 예방 교육 말고 개인 연금보험에 대해서 퇴직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장애인 인식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들은 전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희롱 하지 마라. 개인정보 보호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체에 있는 모든 문서와 기밀을 밖으로 가져가지 마라. 안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해라. 이런 정도인데요. 장애인 인식 교육은 단순합니다. 그냥 하라는 겁니다. 장애인분 채용하고요. 장애인분들하고 잘 지내고요. 장애인분들하고 식사 잘 하고요. 장애인분들하고 회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느 시설에 어느 시간대에 예약을 해서 봉사하는 그것도 대단히 큰 봉사지만 장애인분들 채용해서요. 장애인분들과 회식하고 장애인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즐거운 얘기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봉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성중공 고지조선소고요. 여기에 100개 협력사에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110만 평의 부지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춥고요. 생산에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92%는 남성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거칠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장애인분들이 400명이 채용했습니다. 여기서 되면요, 어떠한 사업장도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요,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사업체나 인사 담당자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선소라는 곳도 되었으니 우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 프로님, 작은 오류를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참 공감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뚜기 냉동식품 주식회사 공장장입니다. 장애인 고용안정협회에서 소중한 표창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오뚜기 냉동식품 주식회사는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과 고충을 이해하고 공정한 평가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근로자 모두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의 김현우 원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김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서 강의를 나가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또 앞으로의 거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죠. 거기에 전체 직원이 매년 1회 1시간 이상씩 꼭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쭉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교육을 강의를 나가면서 나갔던 문제점들, 여러 가지 느꼈던 점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를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의 교육에 참여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실상 교육을 나가보면 전체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은 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정규직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또는 파견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이 돼서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심지어 고용에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업주나 관련된 임원들도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가기관, 즉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또 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경우는 고용이 그럼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작년도 고용률을 보니까 2019년도의 평균 고용률이 2.86% 공무원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 고용률이 2.92%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고용률보다도 못 미치는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은 이 인식개선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교육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을 한 시간 내에 한 번에 다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한 사업주도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현재 제도상으로 포함을 못 시킨다면 다시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국가기관이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준수하자 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체 입장에 따라서 조금 일찍 끝내주십시오 하고 애교를 떠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애교로 봐줄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민간에서 이 법정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죠. 그럴 때 그 민간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 2시간 내에 해주겠다는가, 심지어는 1시간 이내에 이 3가지 교육을 모두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느 곳에는 뭐 20분, 30분 짧게 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강사나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교육을 받고 받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따라서 법정 의무 교육은 사실 1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업주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불법으로 만약에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장애인 고용공단에 신고하고 하도록 해서 이런 불법 교육을 근절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집합교육 중심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방법들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형식적이고 교육 효과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원격 교육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원격 교육은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 직원이 접속해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하죠. 사실 컴퓨터 모니터를 틀어놓고 딴 일을 하다가 잠시 넘기면서 보게 되는 그런 교육 효과가 굉장히 낮은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험 교육을 또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이 체험 교육을 잘못 받게 되면 장애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오히려 부각이 돼가지고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합교육이 가장 좋은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합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앞에서도 아마 김상구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줌이라든가 이런 화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화상 교육을 통해서 이제 몇 번 강의를 하곤 하는데요. 효과가 그렇게 집합 교육만큼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무뚝뚝하고 화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또 환경에 맞춰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사실 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줌이라는 것이 이게 외국 기업이거든요. 한 달에 한 16불 정도 내면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말하자면 화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이런 것을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비용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줌이라는 것이 국민나라 기업이면 사실 뭐 돈을 내면서도 이렇게 큰 부담은 없는데 이게 외국 기업이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 달러를 유출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목표는 결국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식 개선 교육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고용 관련 법과 제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교육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강의하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부족한 거로 또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사를 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좀 개발해가지고 강사의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애인 당사자가 이 강사로서의 어떤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장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양성 과정을 보면은 여기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 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강사로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현실에서 보면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특히 수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직종의 진입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라는 어떤 이런 직업은 장애인들한테 매우 매력적인 그런 직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장애인 당사자들 이 강사가 나갈 때 현재 강의 수당이 일에 10만 원 정도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크다면 크지만 이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장애인용 콜택시 이동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별도의 비용이 추가가 되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장애인 당사자 강사로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안정된 어떤 직업생활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강의 수당은 반드시 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가 현장에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고요. 예. 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들의 활동을 장애인 고용공단이 더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네, 예, 원장님 그러면 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가 지금 있는지요? 뭐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3년 차가 되니까 아마 이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정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정말 전체 근로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또 파견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도 다 포함되어서 1시간 이상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를 미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님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최종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본회의가 열리는 과정이었었고요. 통해서 거기서도 제가 한 가지 또 오늘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먼저 발견돼서 그걸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공공공연장에 장애인 관람석에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자란 말을 사실 동행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몇몇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똑같은 말 아니냐, 뭐 그게 장애인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걸 아침에 좀 이렇게 조례 심의 과정에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차이지만 인식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좀
저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과 용어 사용이 우리의 인식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입법 이후에도 그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 지금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고용노동부하고 각 지자체로 좀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운 점이 현장에서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 사무로 가져오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례라던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는 집행부견은 아직 없고요. 중앙 부처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주지 않으면은 경기도가 자체로 사업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뭐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그 부별로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지자체 이양 사업으로 넘겨주면 그때부터 저희가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업에 경기도의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뭔가 사업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뭐 그 저희가 경기도가 뭐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중앙 정부의 지침도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그 권한 하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지금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니까 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강사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공공기관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면제된다고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예. 그런 부분 자체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저희 그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여쭤봅니다. 항상 회의하기 전에 혹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적 있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천하고 교육하는 분들이 그걸 받아야지 그게 바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한테 스며들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펴도 그거는 국민들의 그 피부에 와닿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경기도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에 또 각 공기업들이 또 무수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친다면 그 기관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칭 조례를 경기도 직장 내 공공기관 직장 내 뭐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뭐 지원 조례 뭐를 만들어서 좀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그 기관들이 장애인식 개선 받을 수 있도록 또 뭐 강제성이 아닌 지원해주고 저희가 뭐 이런 또 현재 또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많이 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통해서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교육이 공직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조례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직 뭐 준비 단계라고 있습니다. 네. 그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의식 변화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공기업에서도 그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공기업들이 이제 그런 장애인식 개선을 다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이 됐고 그런 실적들을 통해서 뭔가 공기업 인센티브도 좀 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례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기업은 고용 뭐 사장이 그 고용주지만 사실은 뭐 고용주란 말은 그렇지만 각 시군 손님들이 사실 그 지역의 대표자분들이니까 이제 그것도 직장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분들이 바뀌셔야지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그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그 뒤에 이제 재원 마련이 좀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집행부와 공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인지. 그렇죠. 저희가 경기도의 특색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강서 양성대에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장애인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장애인 강사 이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이분들에 대한 절실한 또 생활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경기도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분들을 이용해서 이분들 강사분들을 이용해서 각 경기도에 30여 개 이렇게 있는 각 공공기관 지자체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은 경기도가 당연히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노력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에 네. 그 장애인식 관련 좀 자랑할 만한 정책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도가 저희가 뭐 제가 저도 의회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최고의 사업이 저희 장애인식 개선 강사 양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좀 더 빨리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제일 잘하는 우리 김경원 그 친구도 제가 예전부터 알던 분인데 지금 대단한 강사로 커서 이 친구가 어떤 학교에나 이런 데 인기 강사로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뿌듯합니다. 이게 경기도가 만든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더. 예. 네,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이나 모든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 됩니다. 8조 정도가 경기 복지 예산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 예산은 3.5%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나 여러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집행부나 저희들이 경기도의 무장애 공간, 경기도가 좀 더 장애인이 편리하고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정책이나 시스템을 발굴해서 예산 지원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함께 노력하고 저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종현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 마련에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동소방 대표 김희진입니다. 장애인 고용안전협회에서 표창을 주심에 저희 회사 모든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전체 인원 중 장애인 근로자의 구성 비율이 50%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든 직원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화기를 제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없는 사업장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들의 발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규진 대리님께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규진입니다. 네, 간단하게 시설 소개 후에 장애인 생산품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국 시도에 하나씩 17개의 판매 시설이 있고 저희는 경기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 용역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사업, 판촉사업, 홍보사업, 개발사업, 그리고 조달사업, 교육사업, 계약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생산품 전시카페 앙상블도 운영 중인데 수원 오목천동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층에 카페가 위치해 있으니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화 주문, 쇼핑몰 주문, 간접 구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전화 주문과 쇼핑몰 주문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신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1800-6636 번호랑 쇼핑몰을 이용하시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더 편하고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하시려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사무용지인데요. 종류는 복사용지, 중질지, 재생용지가 있고 규격은 A4, B4, 75, 80, 85g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이 있는데요. 정부 파일, 문서 보존 상자, 재생 토너, 행정 봉투 등이 있고요. 재생 토너 같은 경우는 미리 프린터 기종을 아시고 전화를 주시면 더 빠르게 문의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행정 봉투는 기관명과 테이프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구매해 주시는 것들 중에 화장지가 있는데요. 전보를, 각티슈, 핸드털, 그리고 물티슈가 있고 특히 물티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트 제품보다도 좀 더 두껍고 질이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인쇄물로는 명함, 사보, 쇼핑백 등이 있고요. 판촉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판촉물이 다 가능하세요. 대표적으로 골프공, 우산, 볼펜, 텀블러 등이 있고 요즘 시즌에는 마스크랑 소독젤도 판촉물로 많이 구매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이나 조끼 등 다양한 피복류가 가능하고요. 침구류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제품 외에도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세제류인 생활용품과 가구 가전, 그리고 시설 설비, 식음료, 화해, 그다음에 청소 방역, 파쇄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이런 것들도 장애인 생산품으로 대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다양한 생산품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 소개는 넘어가고요. 100인 이상의 기업체인 경우에는 3.1%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 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인 경우에 3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연 6,4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장애인을 고용하시는 게 우선이고 그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의 특성이나 기업의 환경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간접 고용으로라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인데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체가 연계고용 대상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서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간접고용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담금 산정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률에 따라서 그 부담금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300명 기업인 경우에 9명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고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간 거의 2억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0% 이상 채용했을 경우에는 6,2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많은 기업체를 좀 상담해 본 결과 거의 큰 기업에서는 억대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고 부담금이 6,400만 원인 사업장이 있고 연간 매출이 5억이고 근로장애인이 6명으로 중증장애인이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연간 계약액이 5천만 원으로 도급 계약을 맺으실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감면액은 1,500만 원 정도가 되시는데요. 감면액은 부담금의 60%, 계약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면을 계산하실 때는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수와 매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을 감면 받으시려면 기업체에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성품이 아니고 정말 기업체에서 필요해서 주문을 넣으시는 도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산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판촉물, 피복류, 식음료, 인쇄물 이런 품목들이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해의 중간에 계약을 하게 되시면 그 해에 해당하는 개월수만큼 감면 받으시고 그 다음 12월까지 정산한 후에 그 다음 연도 부담금에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급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고요. 이게 일시적인 구매는 해당하지 않고 매월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의 구매보다는 매월 구매를 하시는 품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은 이유는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시면서 부담금 감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하시면서 기업의 사회 환원 역할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의가 있으실 때는 직접 방문 드려서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상담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반 기업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저소득층에게 후원품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후원품을 구매하실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를 해서 주시면 조금 더 그 가치가 2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구매로 이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규진 대리님 감사합니다. 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받기에 대한 안내까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선물 마련하실 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컨퍼런스에서 공통적으로 장애인식의 수준과 장애인 고용이 아직 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방향과 지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할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들의 노력과 활동이 더해진다면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2시간 가까이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온라인 공감 컨퍼런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